순간 내 시야가 기울면 현관 바닥의 차가운 촉감이 볼에 닿았습니다. 비케, 한물간 아저씨. 정말 이게 당신 꽈시야? 지우 핑계 대면서 동정이라도 얻고 싶어? 바닥에 얼음 같은 촉감만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던 그날은 정말이지 지독하게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서울의 탁한 공기, 밤새 쌓인 업무 메일들을 처리하느라 뻑뻑해진 눈, 거실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에스프레소 머신의 윙윙거리는 소음, 그리고 식탁에 앉아 건성으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는 지후의 등짝까지 모든 게 그대로였으니까요. 그 빌어먹을 고요함 속에 폭풍이 도사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뭔가 달랐을까요? 아니, 돌이켜보면 댐이 무너지는 걸 손가락 하나로 막을 수 없듯 어떤 재앙은 그저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법입니다. 소파에 파묻혀 노트북으로 이번 달 관리비 명세서를 훑어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카카오뱅크 알림창이 떴습니다. 잔액 부족, 설정하신 최소 유지금액 미만입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 계좌는 단순한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 부부가 뼈 빠지게 모아온 대학 등록금 및 유학자금이었으니까요. 아내인 수진이와 저는 이 돈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철석같이 약속했었고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약속이 깨진 적은 없었습니다. 은행 전산 오류겠거니 요즘 앱들이 오작동이 많다더니 쯧쯧 혀를 차며 앱을 켰습니다. 하지만 생체 인증을 거쳐 마주한 진실은 시속 100km 달려오는 화물 트럭처럼 제 명치를 강타했습니다. 잔액 0원, 숫자가 잘못 찍힌 게 아니었습니다. 거래 내역 자체가 텅 비어 있었고 남아있는 건 공허한 연 0이라는 숫자뿐이었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등골을 타고 식은땀이 흐르더군요. 수진아,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여보, 목청을 높여 다시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끔찍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지난 몇 주간 수진이의 행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백화점 VIP 라운지를 드나들며 화려하게 치장하고 어디 가냐는 물음에는 동창회니 운동인이 얼버무리던 그 모습들, 설마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지만 곧바로 소리샘으로 넘어갔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리는데 지우가 사과 하나를 베어 물며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난리통에도 아이는 무심한 얼굴로 텔레비전 리모컨을 찾더군요. 엄마, 어디 갔는지 아니? 최대한 침착하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사과를 우적 씹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몰라요. 그냥 어디 가야 한다고 하던데. 어딘가 가야 한다니 그 막연한 대답이 마치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내와 연동된 현대카드 앱을 켰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이 줄줄이 찍혀 있었습니다. 김포발 부산행 비행기 티켓,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스위트룸 결제 내역, 청담동 오마카세와 명품관 할부 내역들. 제 아내는 우리 아들의 미래를 위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들고 웬놈이랑 호합한 여행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권태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배신이었고 내 아들의 미래를 훔쳐간 도둑질이었습니다. 제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을 때
지우가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녀석이 말했습니다. 그 말투가 너무나 차분하고 묘하게 어른스러워서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다 해결했어요. 그때는 그저 아빠를 위로하려는 아이의 빈말인 줄 알았습니다. 11살짜리 꼬맹이가 뭘 알겠습니까? 어른들의 세계, 배신의 무게, 돈의 무서움을 아이가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듯 어딘가 서늘하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캐물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 드레스룸을 열어보고서야 저는 수진이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명품 가방과 옷들이 싹 사라져 있었으니까요. 빈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은 장롱을 보며 저는 혼자 소주병을 깠습니다.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자책감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내 집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까맣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내가 그렇게 무심했나? 아니면 그녀가 작정하고 나를 속인 건가? 캄캄한 거실에 홀로 앉아 지난 몇 달간의 기억을 되감기해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믿음이 있던 자리에 시커먼 구멍만 뻥 뚫려 있을 뿐이었죠. 사랑했던 여자가 가족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택했다는 차가운 진실만이 제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우리 아들 지우는 이미 자기 방 책상에 앉아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꼬맹이가 단순히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을 끝내고 실행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인생 가장 끔찍했던 그 밤, 진짜 방역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수진이의 배신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마치 태풍 매미가 닥친 후에 폐허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숨만 쉬는 시체나 다름없었죠. 매일 아침 습관처럼 넥타이를 메고 지옥철 2호선에 몸을 실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분노와 혼란, 그리고 찢어지는 듯한 상실감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소주 없이는 잠들 수 없는 밤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달랐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11살짜리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녀석은 소름 끼치도록 침착했습니다. 학교를 가고 학원 숙제를 하고 거실 한 구석에서 건담 프라모델을 조립하는 그 뒷모습은 너무나 평온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처음에는 충격 때문이겠거니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슬픔을 삭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지우는 현실을 회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놈은 그 현실을 해킹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녀석이 삼성 태블릿의 콜을 받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타이핑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화면을 끄고는 그냥 EBS 인강 듣고 있었어요. 아빠. 라며 얼버무리곤 했죠. 워낙 어릴 때부터 코딩이니 뭐니 컴퓨터를 끼고 살던 녀석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밤늦은 시간 부엌 다용도실에서 들려오던 소공어리는 통화 소리는 좀 이상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하니? 물었을 때 녀석은 마치 헤드라이트 불빛에 노출된 고라니처럼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주머니에 쑤셔 넣더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며 방으로 도망치던 그 뒷모습. 학교 상담 선생님이나 친구겠거니 하고 넘겼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차고가 없으니 녀석의 아지트는 자기 방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방문을 닫지 않던 아이가 방문을 걸어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녀석이 학원에 간 사이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페어키로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책상 위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수식과 알고리즘, 그리고 누군가의 금융 흐름도로 보이는 다이어그램이 빼곡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분해된 스마트폰 부품들과 납땜 기구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듀얼 모니터에는 알 수 없는 코딩창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첩보 영화 세트장도 아니고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방이라니. 그때 지우가 들어왔습니다. 녀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학교 과학 발명품 대회 준비하는 거예요 라고 둘러댔지만 초등학생 발명품에 도청장치 같은 게 필요할 리가요. 제가 캐묻자 녀석은 아빠는 설명해도 몰라요 라며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며칠 뒤부터 지우는 노골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쓰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알아요? 엄마가 혹시 해외 비과세 펀드 같은 거 얘기한 적 있어요? 같은 질문들을 툭툭 던지더군요. 그런 건 왜 묻니? 라고 정색하며 물으면 녀석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냥 궁금해서요 라고 무심하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후야, 너 도대체 무슨 꿍꿍이니? 솔직하게 말해. 제 추궁에 녀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고치고 있어요, 아빠. 두고 보세요. 고친다니 도대체 뭘?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며칠간 지우의 행동은 더 은밀해졌습니다. 방문은 항상 잠겨 있었고 화이트보드는 커다란 담요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모든 게 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일 거라고 애써 자위하고 있을 무렵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늦은 오후 멍하니 베란다 밖 회색빛 서울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액정에 뜬 최수진이라는 이름, 세 글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받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건조한 사막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동훈 씨, 제발 나 좀 도와줘. 수화기 넘어 수진이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니. 아들의 미래를 훔쳐서 내연남이랑 도망친 여자가 할 소리야.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겠죠.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태성 씨가, 강태성, 그 인간이 사라졌어. 내 계좌도 다 막히고 카드도 정지됐어. 나 지금 부산 해운대 호텔인데 체크아웃도 못하고 갇혀 있다고. 경찰이 날 찾고 있대. 동훈 씨, 제발. 그녀의 절규는 통쾌 하다못해 짜릿했습니다. 잘나빠진 강태성이라는 작자가 결국 사고를 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빠를 줄이야. 강태성이 다 알아서 해준다며? 꼴 좋네. 제가 비아냥거리자 그녀는 흐느끼며 빌었습니다. 실수였어, 동훈 씨. 내가 미쳤었나 봐. 정말 이러려던 게 아니었어. 실수? 그 단어의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실수? 6년을 모은 돈을 들고 튀는 게 실수야. 넌 선택을 한 거야, 수진아. 가족을 버리고 그 새끼를 선택한 거라고. 그때였습니다. 언제 나왔는지 지우가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예요. 녀석이 물었습니다. 너무나 덤덤한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수화기를 맞고 고개를 끄덕이자 지우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바꾸세요. 지우의 태도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진아, 지우가 듣고 있다. 제 말에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우리 아들, 엄마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차가웠습니다. 그만해요. 듣기 싫으니까. 지후야, 엄마가 실수했어. 하지만 널 사랑하는 마음은 사랑? 지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사랑하면 우리 돈을 훔쳐서 도망가지 않죠.
엄마는 그 아저씨를 선택했고 우린 버려졌어요.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요? 구질구질하네요. 박지우,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수진이가 소리쳤지만 지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하셨죠? 걱정 마세요. 제가 이미 도와드렸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니? 수진이의 당황한 목소리에 지우는 섬뜩할 정도로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성 아저씨는 이제 아무도 못 괴롭혀요. 그리고 엄마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거실에서 저는 멍하니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후야, 너 방금 그게 무슨 소리니? 무슨 짓을 한 거야? 녀석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저를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아빠. 다 고쳐놓겠다고. 지우가 태블릿을 열어 보여준 화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은행 앱들이 어지럽게 떠 있었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수진이가 훔쳐간 6천만 원이 고스란히 제 계좌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니, 원금뿐만 아니라 펀드 수익까지 붙어서 말이죠. 어떻게... 말문이 막힌 제게 지우는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비밀번호 관리가 엉망이잖아요. 생일이랑 전화번호 조합 몇 번 해보니까 바로 뚫리던데요. 강태성 그 아저씨도 멍청하긴 마찬가지고 엄마 클라우드 백업. 파일 뒤져서 그 아저씨 대포 통장 내역이랑 페이퍼 컴퍼니 자료 다 찾았어요. 그걸로 돈 다시 빼돌리고 국세청이랑 사이버 수사대에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증거까지 싹 다 첨부해서. 녀석은 마치 학교 숙제를 설명하듯 태연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내 엄마랑 그 아저씨 공범으로 엮어서 보냈어요. 횡령이랑 사기 혐의로. 이제 경찰이 엄마 위치 추적 들어갔을 거예요. 부산에 있다고 했으니 금방 잡히겠네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지우야, 넌 네 엄마를 감옥에 보내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지우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에요. 아빠랑 저보다 돈이랑 그 남자를 택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죠. 강태성은 그자는 어떻게 되는데? 그 아저씨요? 모든 계좌 동결시켰으니 빈털터리 신세죠. 도망갈 돈도 없을걸요. 감옥에서 썩게 될 거예요. 11살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냉혹함. 하지만 그 속에는 뼈아픈 진실이 있었습니다. 왜 아빠한테 미리 말 안 했니? 녀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영락없는 어린아이의 눈망울이었습니다. 아빠는 마음이 약해서 못할 거 아니까요. 엄마라고 봐줬을 거잖아요. 누군가는 우리를 지켜야 했어요, 아빠.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어른이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술만 퍼마시는 동안 이 작은 아이는 홀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니 복수하기 위해 칼을 갈았던 겁니다. 지후의 영리함이 자랑스럽다기보다 그 영리함을 이렇게 쓰게 만든 제 자신이 혐오스러웠고 변해버린 아들의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이제 다 끝났어요. 지우는 웃었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방식이었죠. 저는 아들의 그 비상한 재주에 감탄해야 할지, 아니면 이 어린아이가 벌써 이런 무서운 짓을 꾸몄다는 사실에 전율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 입을 뗐습니다. 지후야, 이게 정말 옳은 방법이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녀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특유의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하더군요. 글쎄요, 하지만 통했잖아요. 저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거친 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무력감에 빠져 손 놓고 있는 동안 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일까요? 지우는 태블릿 커버를 덮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11살짜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묘하게 어른스러운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 밤 녀석을 방으로 들여보내고 홀로 앉아있는 제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죠. 제 아들이 벌인 일에 엄청난 스케일이 마치 고장난 영사기처럼 머릿속에서 무한 반복되었습니다. 고작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어른 둘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시나리오를 짰고 그걸 실행에 옮겼는데 가장 소름 끼치는 건 녀석에게서 죄책감이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꼭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인생은 언제나 그렇듯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린 건 새벽녘이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듣겠다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 아주 뒤틀린 자학적인 호기심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더 비참하게 무너졌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그 못된 마음 말입니다. 저는 거칠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인사 따윈 필요 없었습니다. 동훈 씨, 제발. 수학이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는 처참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제 인생을 박살내고 당당하게 떠나던 그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의 울부짖음만 남아있더군요. 나 좀 도와줘, 제발. 뻔뻔하기가 하늘을 찌르는군. 제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경찰이 날 쫓고 있어. 내 모든 계좌가 동결됐다고. 강태성, 그 인간은 사라졌어. 어디로 튀었는지도 모른다고. 나 지금 오도 가도 못해, 동훈 씨. 돈 한 푼 없고 갈 곳도 없어. 그래서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걸 막을 수 없더군요. 그게 누구 탓인데? 동훈 씨, 제발 내가 실수했어, 알아. 당신이랑 지우한테 상처 준 거 아는데. 나 이 정도 벌 받을 짓은 안 했잖아. 빈털터리로 길바닥에 나앉으라니. 이건 너무하잖아.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정도 벌? 넌 네 아들 대학 등록금을 털어서 내 연남이랑 도망쳤어. 그리고 이제 와서 징징거려. 넌 그 벌을 다 받아야 돼, 수진이 너. 하나도 남김없이 수화기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은 몰랐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생각이란 걸 안 했으니까. 강태성이랑 희희낙낙 돈 쓸 궁리만 했지. 네가 버리고 간 가족 생각은 눈꼽만큼이라도 했어. 자업자득이야. 네가 저지른 일, 네가 감당해. 그러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동훈 씨, 빌게. 제발 이 지옥에서 나 좀 꺼내줘. 나 지금 의지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 이 말에 턱 근육이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니.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여자가 또 있을까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그 태도가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제가 딱 잘라 말하자 그녀가 매달렸습니다. 그러지 말고 경찰에 말 좀 잘해줘. 강태성이 다 꾸민 일이라고. 나는 몰랐다고 해주면 되잖아. 거짓말로 널 덮어주라고. 그게 지난번에 얼마나 잘 통했는지 잊었어. 제가 말을 씹으며 거절했습니다. 안 돼. 난 더 이상 네 뒤치다거리 안 해. 동훈 씨, 제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지우를 위해서라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제 안의 뇌관이 터졌습니다. 입 닥쳐.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지후 이름을 올려? 넌 이제 엄마 행세할 자격 없어. 네가 지우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잊었어. 네 우선순위는 가족이 아니었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그냥 행복해지고 싶었을 뿐이야. 행복? 비웃음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제가 되물었습니다. 자식 돈 훔쳐서 웬 양아치랑 도망가는 게 행복이야. 축하한다, 수진아. 네가 원하던 대로 됐네. 이제 그 행복의 대가를 톡톡히 치러. 긴 침묵 끝에 그녀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나를 이렇게 버릴 거야? 그 적반하장 태도에 실소가 터졌습니다. 네가 먼저 버렸어. 그리고 아니, 난 널 버리는 게 아니야. 네가 싸질러 놓은 쓰레기 더미 속에 널 두고 오는 것뿐이지. 끊어. 그녀가 뭐라 더 말하려는 찰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뒤를 도니 지우가 방문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하고 계산적인 눈빛, 11살짜리 아이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안 봐줬죠? 녀석이 물었습니다. 그래. 온몸에 힘이 빠진 채 대답했습니다. 안 봐줬어. 녀석은 그게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엄마는 도움받을 자격 없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용서라는 것도 배워야 한다고 타이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제 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괴물로 변해버린 것 같아서요. 지후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한 일, 그리고 지금 내 생각, 이건 정상이 아니야. 10대 아이가 할 생각이 아니라고. 전 평범한 10대가 아니니까요. 녀석이 덤덤하게 대꾸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강태성 같은 인간들은 코너에 몰리면 쥐새끼처럼 발악한다는 걸 간과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물러나지 않죠. 물어뜯고 소리 지르고 길동무를 찾습니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시 경찰일까 싶어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동훈 씨,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아주 똑똑한 척 잘하더군.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태성이었습니다. 강태성.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도망자 신세 주제에 한가하게 전화질이야. 녀석은 낄낄거렸습니다. 기분 나쁜 웃음소리였죠. 그래, 내 아들내미 덕분에 쥐구멍에 숨어 살고 있지. 내 인생 망치고 발 뻗고 잘 수 있을 줄 알았어.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무심하게 건담을 조립하고 있는 지후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세상 어떤 위협도 닿지 않는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제가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가족 돈에 손대고 무사할 줄 알았나?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몰라. 녀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 같지? 천만에. 아직 멀었어. 뭐 어쩔 건데 빈털터리의 수배자 주제에. 제가 코웃음 쳤습니다. 글쎄, 놈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착 가라앉았습니다. 혼자 죽진 않을 거야. 나 네 집 어딘지 알아. 네 아들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지도 알고. 날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잃을 게 없는 놈이 제일 무서운 법이니까요. 내 아들 건드리기만 해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쩌게? 그 천재 해커 아들내미한테 또 일로 바치게. 어디 한번 해보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누구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태성이다. 제가 놈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 협박하더구나. 지우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해보라죠. 그 말투가 너무 차가워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지후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제가 녀석 앞에 무릎을 꿇고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놈 위험한 놈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돼. 안 돼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일 터지기 전에는 안 움직여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지후야, 아빠 저 믿으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말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아이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겁먹은 아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승산이 있는 게임을 앞둔 승부사의 눈빛이었죠. 그날 밤 지우는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저는 거실을 서성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강태성의 협박이 귓가에 맴돌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뭐가? 위치 추적이요. 녀석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우는 GPS 스프링 기술로 강태성의 대포폰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란 녀석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모조리 해킹해서 녹음까지 해두었더군요. 이걸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랑 담당 형사한테 익명으로 보냈어요. 증거가 차고 넘쳐서 내일이면 체포될 거예요. 지우야, 너 정말 이제 우리 못 건드려요. 지우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릴 리가 없지요. 다음 날 아침 거실 유리창이 박살 나 있었습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벽돌에는 붉은 매직으로 갈겨쓴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지우가 저보다 먼저 그걸 발견하고는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지우야, 안 되겠다. 당분간 호텔로 피신하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 안 가요. 저한테 아직 카드가 한 장 더 남았거든요. 카드라니. 녀석이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그 두고 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틀 동안 지우는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말이죠. 지우는 올 게 왔다는 듯 태블릿을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열지 마. 제가 소리쳤지만 녀석은 망설임 없이 도어락을 풀었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강태성이 서 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멀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벼랑 끝에 몰린 짐승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 꼬맹이 어딨어? 강태성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들어오려 했습니다. 제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경찰? 부를 테면 불러봐. 나 혼자 안 죽어. 그때 지우가 제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마치 벌레 보듯 강태성을 올려다보더군요.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지우가 비꼬듯 물었습니다. 너 이 새끼가 빈털터리에 수배자 주제에 여기까지 기어오다니 용감하시네. 지후의 도발에 제가 기겁을 해서 말리려 했지만 녀석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저씨, 여기 오지 말았어야죠.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상황 파악? 잃을 게 없는 놈이 무서운 법이야, 꼬맹가. 강태성이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틀렸어요. 지우가 차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 같은 것을 꺼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강태성의 주머니 속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놈이 당황해서 폰을 꺼내자 화면에 알 수 없는 파일들이 팝업창처럼 뜨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증거죠.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보낸 협박 문자, 음성 녹음, 위치 정보. 지금 이 순간 경찰 상황실 모니터에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뭐라고? 강태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거짓말 마. 거짓말 같으세요. 밖을 보세요. 지후가 턱으로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강태성은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으로 번쩍이는 경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끝났네요. 지후가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몇 분 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쳤고 강태성은 저항 한번 못해보고 바닥에 처박혀 수갑을 찼습니다. 놈이 끌려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마지막 카드가 있다고.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이제 진짜 끝이에요, 아빠. 지우는 지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경찰차가 사라지는 골목길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안전해졌을지 모르지만 제 아들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다고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훈 씨, 나 정말 갈 데가 없어.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뚝뚝 묻어났지만 그조차도 제게는 소음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건 내 알바 아니야. 제가 냉정하게 쏘아붙이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더군요. 지우는 어쩔 건데? 그래도 명색이 엄마잖아. 아이한테 엄마가 있어야지, 안 그래? 그 뻔뻔함에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한테 당신은 필요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지난 2주 동안 무슨 일을 해냈는지 알아. 당신이 가족을 내팽개치고 도망가서 흥청망청 쓰는 동안 그 조그만 아이가 이 집안을 지켜냈어. 당신 도움 따위 없이 혼자서 말이야. 우린 당신 필요 없어, 최수진. 더 이상은.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끊어진 건가 싶을 정도로 고요했지만 곧이어 그녀의 가늘고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나를 정말로 외면하겠다는 거야? 그녀의 물음에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먼저 등을 돌린 건 너야. 지금 네가 겪는 건 네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것일 뿐이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잠시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뒤를 돌았을 때 방문 틈으로 지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녀석은 늘 그렇듯 속을 알 수 없는 그 차분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녀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오고 싶대. 그래. 제가 짧게 답했습니다. 지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다고 했다. 제 대답에 녀석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엄마는 돌아올 자격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세상 일이 그렇게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용서라는 것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 중 하나라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살짜리 아이의 얼굴에서 보이는 저토록 확고하고 냉철한 확신 앞에서 감정에 휘둘려 모든 걸 망칠 뻔했던 제가 무슨 훈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녀석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지우가 벌인 일들을 머릿속에서 되감기하며 보냈습니다.
곱씹을수록 기가 막히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고작 초등학생이 어른 둘을 상대로 완벽한 심리전을 펼치고 범죄 조직이나 다름없는 사기 행각을 무너뜨리고 붕괴 직전의 가정을 구원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당황함이나 공포도 없이 말이죠. 그건 분명 천재적인 능력이었지만 아버지로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상황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설계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기사처럼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말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 효율성은 인정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냉혹함은 제 뼈를 시리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깨진 창문을 임시로 막아둔 골판지를 멍하니 바라보며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지우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평소와 달리 눈동자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녀석이 불렀습니다. 저한테 화나셨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화라니? 뭐 때문에? 제가 한 행동들 때문에요. 엄마랑 그 아저씨한테 복수하고 아빠한테 숨기고 혼자 처리한 거. 그것 때문에 절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거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후야.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단어를 골랐습니다. 네가 한 일은 11살짜리 아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었어. 아니,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 하지만 제가 해냈잖아요. 지우가 물러서지 않고 답했습니다. 그래, 내 덕분에 해결됐어. 제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 다 괜찮은 건 아니야. 그 방식이 너무 어른스럽다 못해 차가웠어. 넌 아직 보호받아야 할 아이란다. 그렇게 비정한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어려. 해야만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지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가 안 했으면 누가 막았겠어요? 아빠는 못하셨잖아요. 가슴 명치를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었다고, 내가 알아서 했을 거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양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말이 맞다는 것을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술독에 빠져 허우적대느라 저는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너져 있는 동안 이 작은 아이가 저 대신 칼을 들고 전쟁터로 나갔던 겁니다. 그 깨달음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넌 똑똑해, 지우야. 아빠보다 훨씬 더.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너를 지키는 건 아빠의 몫이지. 네가 아빠를 지키는 게 아니란다. 녀석이 고개를 들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빨려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못 지키면요. 그땐 제가 해야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우리를 구했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제 아들의 순수함이 영영 사라져버린 건 아닌지 그게 뼈 아팠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에 서서히 일상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그랬습니다. 강태성은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수진이는 법적 공방에 시달리느라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어느 휴일 오후 저는 베란다에 마련해준 작업 공간에서 지후를 발견했습니다. 녀석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매끈하게 빠진 검은색 드론이었는데 내부 회로와 배선이 기가 막힐 정도로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후야, 뭐 하니? 제가 묻자 녀석이 고개를 들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요, 드론 개조하고 있어요.
저는 문틀에 기대어 아이의 능숙한 손놀림을 지켜봤습니다. 납땜 인두를 쥔 손이 외과 의사처럼 정교하게 움직였습니다. 너는 항상 뭔가를 만들거나 고치고 있구나. 재밌잖아요. 잡생각도 없어지고. 좋은 취미지.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후야, 세상 모든 걸 다 고칠 필요는 없어. 가끔은 그냥 내버려 둬도 괜찮아. 부서진 대로, 흠이 있는 대로 두는 법도 배워야 해.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돋보기 안경 너머로 미세한 전선을 연결하는 데 집중하더군요. 작업이 끝나고 나서야 녀석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말이니? 녀석이 인두기를 내려놓고 진지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요. 전 그게 안 돼요. 고장난 게 보이면 고쳐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풀어야 해요. 제 머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나 봐요. 저는 녀석을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강박이자 천성이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세상을 보는 눈. 그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넌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무거운 책임이기도 해. 그 칼자루를 어디에 휘두를지, 누구를 위해 쓸지는 네가 결정해야 한단다. 지우는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는데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악담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괴물로 키운 거야. 그 애는 그냥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정복하려 들 거라고. 조심해, 동훈 씨. 언젠가 그의 심장이 너무 차가워서 당신조차 녹이지 못할 날이 올 테니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어 그 목소리를 떨쳐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분명 생존자, 서바이버, 그 이상이었습니다. 녀석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녀석의 그 통제되지 않는 천재성이 언젠가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어둠 속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가 길을 잃지 않게 지키겠노라고. 비록 녀석이 저보다 훨씬 강할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평화가 찾아왔지만 제 마음속의 경보음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강 너머로 지는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소주 한 잔을 기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빼앗겼던 돈도 무너졌던 일상도. 법원은 강태성에게 중형을 선고했고 수진이는 공범으로 기소되어 차가운 철창 안에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사필규정, 시비규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고 말하더군요. 통쾌한 복수극, 정의구현이라고 손뼉 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승리감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듭니다. 우리가 되찾은 평화는 제 아들 지우의 순수함을 담보로 얻어낸 것이니까요. 11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비정한 현실의 무게. 그 무게를 견디며 괴물이 되기를 자처했던 내 아들. 그 아이의 등 뒤에서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아버지로서 저는 과연 정의를 논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 삭막한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우리는 종종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화려한 명품, 짜릿한 일탈이 행복이라고 믿으면서요. 수진이도 그랬을 겁니다. 지금 가진 소소한 행복이 지루하다고 느꼈기에 신기루 같은 욕망을 쫓아 가족을 버렸겠죠.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 빈자리가 사무치게 느껴진다는 사실을요. 배신은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그 흉터는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은 짓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단 1초면 충분하죠. 지우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해킹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람은 내가 지킨다. 는 어쩌면 우리 어른들이 잊고 살았던 가장 원초적이고 뜨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비록 그 방식이 차갑고 계산적이었을지라도 그 밑바닥에는 가족을 향한 필사적인 사랑이 있었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똑같은 잔소리를 해도 결국 가장 밑바닥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가족뿐입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쾌락은 살 수 있어도 평안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잠든 아이의 얼굴을 혹은 곁에 있는 배우자의 얼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라면 자신을 위해 괴물이 되기를 선택한 아들을 보며 마냥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와 문을 두드리는 아내를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그래도 지킬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박동훈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우리네 삶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